아프리카 농업 전문가가 한국의 작은 종자를 보고 이것으로 대륙을 구할 수 있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불과 10kg의 통일벼 종자가 어떻게 아프리카 150개 마을을 굶주림에서 구해냈는지, 그리고 한국의 50원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이 어떻게 전 세계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국제구호기구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의식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대륙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저로서는 제 지식과 기술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5년 전,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세네갈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을 겪었어요. 당시 아내 엘리자베스와 7살 딸 엠마와 함께 가족 단위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진 콜레라 대유행으로 둘 다 한 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희망차게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현지 사람들과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특히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각종 농업 지원 사업들이 하나둘씩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고급 농기계들은 고장나면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고철덩어리가 되었고, 독일에서 지원한 최신 관계 시설은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 종자들은 현지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이론만 늘어놓다가 몇 달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실패들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이 대륙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고 나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다른 곳으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엠마가 묻힌 이곳을 떠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대지와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들이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비록 희망은 없어도 최소한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게 올해 4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어요. 세네갈 농업부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온 젊은 농업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정말 맑고 순수했어요. 마치 제가 10년 전에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한국농촌진흥청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발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복잡한 기계나 비싼 화학비료, 대규모 투자 계획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단순히 종자 개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통일벼라는 품종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솔직히 많이 알지 못했는데 김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도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라였다는 것, 그리고 통일벼라는 하나의 품종 개발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김민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라였는데 통일벼 개발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지 10kg의 종자만 있으면 한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겪은 개인적인 비극 때문에 더욱 방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의 눈빛에는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50원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작은 종자가 어떻게 한국 전체를 굶주림에서 구해냈는지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민수의 순수한 열정이 부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곧 겪게 될 실망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현실은 정말 잔혹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실제로는 수많은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복잡한 유통구조, 기후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농민들의 깊은 불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5년 동안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불씨가 김민수라는 한국 청년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민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청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한국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냉소적인 목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거라는 목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김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세네갈 북부의 한 마을에서 실제 시범 재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마을은 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연속으로 흉작을 겪어서 주민들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곳이었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지원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한 곳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외부인들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또 다른 실패를 겪는다면 그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민수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민수와 함께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통일벼에 대해 설명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했어요. 1900년대 한국의 허영만 박사라는 분이 개발한 이 품종이 어떻게 한국을 굶주림에서 구해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했던 반응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스러운 표정들 말입니다. 특히 마을의 실질적인 리더격인 제롬 은베케라는 농민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45살 정도의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 지원을 받아봤지만 모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극도로 비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롬은 김민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백인들이 와서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김민수가 한국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롬은 어차피 똑같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좋은 말만 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서구인들이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리더 격인 남자가 자신을 리처드 블랙웰이라고 소개했는데 서구 농업기업 연합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민수를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김민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서구 기업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영역이고 한국은 그저 쌀이나 먹는 나라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미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품종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향후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요. 김민수는 그런 리처드의 말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통일변은 단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종자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저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처드의 오만한 태도도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다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제가 수없이 목격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서구 기업들이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엘리자베스와 엠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죽어가던 그 병원에서도 서구 제약회사 사람들이 와서 비싼 약을 팔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그 약을 살 수 없었고 제 가족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분노와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보며 소리쳤어요. 그만두자고 어차피 또 다른 실패한 실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다 똑같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김민수는 그런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좌절감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실패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이 김민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리처드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보라고 외부인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다만 그들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제롬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리처드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착취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민수의 순수한 마음도 어느 정도 느꼈을 거예요. 그때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둘러쌌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임신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저희의 논쟁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김민수는 저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한다고 한국의 통일벼 기술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예전에는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이 기술로 극복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리처드는 그런 김민수를 보며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통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이 대륙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으니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리처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구 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민수의 순수한 마음이 진짜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제가 잃어버린 희망을 봤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롬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리처드는 자신있게 웃으며 떠났고 김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의 말과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김민수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그를 상처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민수는 마을 입구에 혼자 앉아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사과했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다고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그를 상처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아프리카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190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통일벼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특히 허영만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1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통일벼가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성공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롬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그는 밤새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의 제안도 나쁘지 않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민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롬의 조건이 있었어요. 김민수가 정말 진심이라면 자신의 작은 땅에서 먼저 시험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 작은 땅에서 성공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했어요. 김민수는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서 통일벼 종자를 공수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슬이육 품종이라고 불리는 개량된 통일벼가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맞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민수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틀 후 한국에서 택배로 종자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지에 든 쌀알들이었는데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쌀 같았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그 종자들을 보며 정말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제롬의 땅은 약 2,000평방미터 정도의 작은 논밭이었습니다. 관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토양도 척박해 보였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롬과 함께 땅을 일구고 종자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관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민수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 방법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민수가 제롬에게 한국 농업의 철학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말입니다. 제롬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김민수를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롬과 다른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리처드도 계속해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수의 시도를 비웃으며 실패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제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리처드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김민수를 믿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서서히 김민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의 오만한 태도가 점점 더 거슬렸고
김민수의 순수함이 점점 더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났어요. 사라 더프레라는 프랑스 출신의 NGO 대표였습니다. 40살 정도의 그는 정말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15년간 구호 활동을 해왔던 베테랑이었어요. 사라는 처음에 김민수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의 진정성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김민수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사라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라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엘리자베스와 엠마를 잃었던 그 끔찍한 경험,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사라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경험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그런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결코 허풍이 아니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김민수로부터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말이에요. 특히 통일벼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성공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한국의 50원 동전을 다시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그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이 바로 통일벼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김민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되었지만 적어도 김민수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극도로 의심했지만 김민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수가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외부인들처럼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함께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가 심은 통일벼가 다른 품종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충해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롬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어요. 혹시 정말로 이 작은 종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라는 한국 청년이 진짜로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달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롬의 작은 논밭에서 자란 통일벼가 수확 시기를 맞았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에 심었던 현지 품종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수확량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롬이 저희를 급하게 불렀어요. 논밭으로 가보니 정말 황금빛 벼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3년간 연속 흉작을 겪었던 그 땅에서 이런 풍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한국 선배 연구자들의 공로라고 말했어요.
특히 허영만 박사님과 수많은 연구자들이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김민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수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쌀을 실제로 먹어보니 맛도 정말 좋았어요.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았고 무엇보다 영양가도 높았습니다. 제롬의 아내가 그 쌀로 밥을 해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롬은 그날 정말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김민수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마워했습니다. 김민수를 이 마을에 데려다 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민수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김민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김민수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좋아했고요. 사라도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15년간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엠마를 잃은 후 완전히 꺼져버렸던 제 마음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민수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가 제게 다시 희망을 선물해 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제롬이 수확한 쌀을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소식이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2~3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일벼 종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김민수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종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재배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민수가 가져온 종자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는 한국에 연락해서 더 많은 종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의 다른 연구자들과도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자들이 이 일을 단순히 기술 지원이 아니라 진짜 협력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아프리카 현지 상황에 맞게 품종을 더 개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했어요. 한 달 후 한국에서 더 많은 종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민수의 동료 연구자 2명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현지 토양을 분석하고 기후 조건을 연구해서 더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참여하는 마을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제롬의 마을 하나였는데 이제는 7개 마을이 통일벼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을에서 비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김민수와 같은 한국 연구자들이 파견되어서 현지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자들이 현지 농민들을 스승으로 대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한국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 농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개발하려고 했어요. 제롬은 그런 한국 연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외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김민수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김민수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일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다른 나라와 무료로 공유하려는 마음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라도 그런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즈음 리처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통일벼의 성공을 보고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세네갈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개입이 자국 농업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어요. 하지만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통일벼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의 진정성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의 방해 공작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의 성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처드 같은 사람들의 방해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현지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김민수와 한국의 통일벼 기술이 정말로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벼의 성공 소식이 세네갈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참여 마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처음에는 7개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150개 마을이 통일벼 재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에 정말 놀랐어요. 김민수도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결과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3배나 많은 수확량을 거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농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었어요. 재롱 같은 초기 참여자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직접 경험을 나누고 재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도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김민수는 이제 완전히 현지에 정착한 것 같았습니다. 세네갈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김민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게 되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라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통일벼 프로젝트를 지원했어요. 사라의 NGO 경험과 제 농업 기술 지식이 잘 결합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달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를 비롯한 서구 농업 기업들은 점점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직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이제 단순히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 지원을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특히 리처드는 한국이 무료로 종자를 제공하는 것이 덤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프리카 농업이 한국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리처드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기업들이 비싼 값에 팔았던 종자와 비료보다 한국의 무료 지원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제롬은 특히 분노했습니다. 리처드가 아프리카 농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이 진짜로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압력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네갈 정부 관료들이 한국 연구자들에게 각종 서류와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일벼 재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김민수는 그런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하게 도우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김민수를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민수를 보면서 저도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김민수와 한국 기술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같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우고 싶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NGO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완전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통일벼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가나 등에서 세네갈의 성공 사례를 듣고 자신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수는 그런 요청에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 마을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연구자들을 파견하고 더 많은 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 연구소와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한국의 지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서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리처드의 압력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을 제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었어요. 특히 리처드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통일벼 기술이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식으로 폄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농민들은 그런 주장에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의 진정성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의 선전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롬은 특히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통일벼의 성과를 직접 보여주고 한국 연구자들의 진정성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착취적인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저도 그런 제롬과 함께 활동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방식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수 같은 한국 연구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증언했어요. 설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NGO들과 연락해서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부당한 압력을 국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김민수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동지의식을 느꼈어요. 김민수의 순수한 열정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리처드 같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히 뭉쳐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오는 통일벼 종자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세관에서 모든 종자를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 리처드가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에 로비를 해서 한국의 종자 수출을 무역규칙 위반으로 제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네갈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서 한국 종자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통일벼를 재배하고 있던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봉쇄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리처드의 기업들이 유통업체들의 압력을 넣어서 통일벼로 기른 쌀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좋은 쌀을 길러도 팔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제롬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제야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절망으로 빠지게 생겼거든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서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도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는 한국 정부와 농촌진흥청에 계속 연락했지만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아프리카 농민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했어요. 사라는 이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들은 오히려 한국의 덤핑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어요. 리처드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세네갈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갑자기 한국 연구자들의 활동을 제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통일벼 재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부패한 관료들이 서구 기업들의 돈에 매수되어서 자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아프리카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미 통일벼 재배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접어야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정치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덕분에 다시 찾은 희망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와 엠마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경험한 통일벼의 성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도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김민수와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하거나 말이에요. 사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리처드 같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수단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엘리자베스와 엠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같은 좋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말이에요. 비록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김민수는 제 결정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사라도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NGO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제롬과 다른 농민들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일벼의 가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과 김민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다짐했어요. 비록 앞길이 막막했지만 적어도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5년 전 가족을 잃었을 때의 무력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민수와 한국의 통일벼 기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리처드는 저희의 결정을 비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떠올렸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봉쇄로는 막을 수 없는 방법 말이에요. 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통일벼의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자고 김민수에게 제안했어요. 김민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연구자이지 활동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안에서만 머물 때가 아니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라가 저희의 계획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NGO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미디어들에 접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본격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롬의 농장에서 통일벼 재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들의 성공 사례들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정말 생생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농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김민수는 한국의 통일벼 개발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허영만 박사님의 연구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이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50원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작은 동전에 담긴 깊은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동전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민수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구 기업들이 가난한 아프리카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했어요. 국제 미디어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팀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폭발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프리카와 무료로 공유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리처드의 압력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회에서는 서구 기업들의 아프리카 착취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리처드 같은 기업들의 로비 활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을 오히려 모범 사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네갈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국제적인 압력과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한국 연구자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김민수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했어요. 이 모든 성과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정의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배 연구자들의 노력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김민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그의 인품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과 다른 농민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들은 한국과 김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통일벼를 재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들에도 이 기술을 전파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라이스벨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전체의 통일벼 기술을 전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같은 순수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리처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업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되면서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통일벼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미, 동남아시아,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김민수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의 대표가 된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5년 전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김민수라는 한국 청년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라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케냐의 나이로비 국제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농업 장관들과 연구자들이 모인 K라이스벨트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 1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 자리에는 김민수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고 제롬도 세네갈 농민 대표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 허영만 박사님의 제자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통일벼 기술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김민수라는 젊은 한국 연구자의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50원 동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 작은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각국의 농업 관료들, 연구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롬의 발표였어요. 그는 세네갈 농민 대표로 나서서 통일벼가 자신의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롬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심 많고 비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희망찬 농업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프리카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김민수는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통일벼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민수가 현지 농민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사라와 저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국제농업개발재단을 설립해서 한국 기술과 다른 나라 기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첫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사라는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엘리자베스와 엠마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따뜻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김민수와 함께 세네갈의 그 첫 번째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황금빛 벼밭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를 보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김민수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손자 세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젊은 농민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연구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김민수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의 세계적인 전도사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롬은 이제 세네갈 전체의 통일벼 재배를 총괄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통일벼로 만든 음식들을 준비했고, 한국 전통 음악도 연주했어요. 아이들은 한국 전통 춤을 배워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별빛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벼밭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꿈 같은 1년이었다고, 그리고 저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저는 김민수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 모든 것이 함께 해낸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뿐만 아니라 말리, 부르키나파소, 가나,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 수많은 나라에서 통일벼 재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연구자들을 파견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어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우수성과 김민수 같은 한국 연구자들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보람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 제가 다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라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엠마도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엠마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프리카의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그리고 사라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통일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종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한국의 50원 동전에 새겨진 작은 벼 이삭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민수라는 한국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해나가겠습니다.